네, 선생님, 이렇게 비도 많이 오는데 여기까지 왕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에 목요에 왔는데 뭔가 이렇게 옛 기억들이 다 비가 돼서 이렇게 저희를 촉촉이 적셔주네요. 네. 이 동서가 만난 지 이제 100년이 지났고, 뭐 세계화 시대라고 하고, 뭐 실제로 온 세계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지금 살고 있는 형편인데, 그래서 철학에서도 이제 세계 철학이 등장할 만한데요. 진정한 의미의 세계 철학이 등장할 만한데, 사실 서양학자들은 이 동양 철학에 별로 그다지 아직까지는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이 동양 철학 하시는 분들 역시 그 서양 철학에 대한 공부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 동서 철학을 같이 비교해 가면서 연구하는 철학자는 아마 선생님이 거의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국내 외적으로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미래 철학은 진정한 의미의 이제 세계 철학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선생님이 지금 계속 그쪽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으로서 미래 세계 철학의 어떤 전망이라든지 현 주소, 그리고 어떤 난제, 지금 상황에서 좀 많이 넘기 어려운 난제 같은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쭤봅니다. 예,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그 철학, 뭐 인문학도 그렇지만은 어떤 창조적인 그 철학이 나오려면 어떤 생태계가 먼저 갖추어져야죠. 그 어떤 한 사람이 뛰어나서 이렇게 나오는 철학은 별로 없습니다. 그 어떤 환경이 먼저 갖추어져야 그 철학자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그런 생태계에서 중요한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의 그 한류라고 해서 뭐 K-팝이니 K-컬처가 어떤 정말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이것은 뭐 한두 그런 그 대중 예술가나 뭐 연주자가 뭐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런 그 어떤 체계적인 훈련과 그 어떤 작품 생산의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뭐 영화든 뭐 음악이든 뭐 드라마든 다 그런 그 재능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됐기 때문이고, 말하자면 그 뭐 어떤 어떤 거대한 그 공단 없이 이 어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그러면 그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라든지 프랑스의 파리라든지 독일의 예나 같은 도시도 미래에 서울이 등극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글쎄요. 뭐 희망은 놓지 말아야겠지만.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 서양 철학자들, 그 소위 유명한 서양 철학자들을 보면 여전히 오리엔탈리즘에 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고, 네, 여전히 동양에 대한 어떤 무시, 무관심 같은 것들이 많아서 세계 철학을 그쪽 철학자들이 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뭐 들레즈 그렇게 과격하고 누구보다도 열린 시야를 갖고 있는 이제 들레즈 같은 철학자도 이 인도나 중국 전통에서는 철학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사람 용어로 하면은 이제 어떤 철학이라는 거 어떤 개념의 생산인데, 그 개념의 생산이 먼저 이전에 어떤 내재성의, 좀 어려운 말이에요. 내재성의 평면이 갖춰야 되는데 이 동양에는 그런 게 없다. 그것이 갖추어진 곳은 현재로서는 세 문화권인데, 영미권, 불어권,
독일어권이다. 이게 이탈리아나 뭐 스페인에서도 가끔 드문드문 철학자가 나오지만 이것은 뭐 혜성같이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래서 어떤 이렇게 그 세대를 이어가면서 뭔가 체계적으로 개념이 생산되는 이런 시스템이나 그런 과정은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이 갖추어진 데가 영미권, 독일어권, 불어권인데 17세기는 이제 뭐 데카르트의 세기라는 말도 있지만은 이제 그 불어권이 주도적이었고 18세기는 이제 그 스코티시 인라이트먼트 중심으로 이제 그 영어권이 주도적이었고 19세기는 이제 독일어권이 주도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철학이란 무엇인가에서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얘기의 연장선상에서 만약에 그 예측을 한다면 이제 20세기는 17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서 다시 불어권, 프랑스 철학하는 사람한테는 뭐 그렇게 보이고, 그러면 21세기는 이제 또 영어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을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럴 것 같아요. 그 21세기에는 이제 영어권에서 이제 그동안 축적된 미국의 그 어떤 문화적인 역량이 이제 가장 추상적인 차원에서 가장 미래에 부합하는 그런 개념들을 창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는데, 또 지금은 또 그 미중 패권의 시대고, 그래서 뭔가 이 동서융합과 그 동서의 공평한 시선이 요구되고, 그래서 이렇게 뭐 불어권, 영어권, 독어권 이런 순환은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또 우리가 전지구적으로 생각할 때는 21세기라는 거는 정말 이 동서융합의 시대, 뭐 어떤 그 정치 경제학적인 측면의 세계화만이 아니라 정말 그 어떤 사상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 동서의 경쟁과 그 융합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고, 이런 점에서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이 동서고금이 늘 이렇게 교차하는 그런 장소 아닙니까?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그 민감하고 정말 남다른 위상을 차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역사적인 비극도 겪었지만은 뭔가 다른 지역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 어떤 풍부한 어떤 잠재력을 또 가져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수많은 그 이질적인 것들이 여기 모여드는데, 우리의 역량에 따라서는 이것들을 우리가 소화하고 뭐 비빔밥 뭐 이런 걸로도 얘기하지만은 잘 빚어내고 하면은 뭔가 그 다른 지역에서보다는 그런 동서융합이 가장 창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는 분명해요. 선생님 그 중국 철학자들도 많이 만나보시고 일본 철학자들하고도 교류가 있는데 그쪽은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의 경계를 넘는 게 거의 터부시돼 있죠. 일본 학자들은 딱 자기 그어진 선을 넘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과감함이 없어요. 그래서 역동성이 떨어지는 거고, 어떤 한 부분에 깊이 천착하는 거 잘하죠. 중국은 이제 너무 중화적인, 자기중심적인 자기 전통에 대한 만족감, 여기에 다 있다.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어떤 뭐 분석적인 정교함 같은 것도 이제 상당히 중국인들은 참 훈련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너무 중화 사상에 젖어 있어요. 뭔가 새로운 게 옛날 청나라 황제가 영국 상인들 앞에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다 있는데 뭐 너희들랑 뭐하라 무역하냐? 우리 너희들한테 살 거 없다. 우리 다. 이제 근데 철학에서도 중국 학자들은 그런 생각이 있다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게 과거로 돌아가서 뭘 끄집어내면은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뭐 이런 건데, 우리가 아까 반구 얘기를 청출어람 청어람 뭐 이런 거 잘해요. 옹고지신 뭐 이런 거는 잘합니다. 근데 정말 전제 자체를 붙들고 이거를 무너뜨리고 어떤 창조적 파괴에
어떤 실험이나 뭐 용기 이런 거는 전통 자체에서부터 그렇고 지금의 그 권위적인 정부도 그런 걸 원하지 않고 뭐 이런 있어서 사실 어떤 동서융합에서 어떤 혁신이 일어나고 뭔가 기대할 만한 것이 있다면은 이제 우리 한반도인데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 뭔가 철학의 수준에서 대중문화의 수준이 아니고 철학의 수준에서 이런 어떤 한류가 흐르려면 여기 어떤 생태계가 갖추어져야 되고 주변에서 많은 인내와 지원이 또 필요하죠. 특히 지금 뭐 AI 시대, 디지털 매체 시대로 전환하면서 이제 문자의 그 영향력, 이른바 구텐베르그의 은하계가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듯한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뭐 이제 정말 과거와 다르게 그 다른 조건에서 또 철학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경쟁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 아테네, 예나, 뭐 60년대 이후의 파리 여기서는 그 작은 공간에 가령 뭐 예나도 그랬지만은 거기 뭐 피테서부터 헤겔까지 또 뭐 슐레겐이나 그 위대한 낭만주의자들이 다 모였잖아요. 모여서 서로 자극하고 서로 생각을 훔치고 변형하고 뭐 자기식으로 옮기고 뭐 그게 생태계죠. 그 60년대 파리 8대학에 그러니까 리오타르가 24년생, 들레주가 25년생, 데리다가 30년생, 푸코가 26년생이구나. 24, 25, 26. 이게 리오타르, 들레주, 푸코. 이게 한 살 터울이에요. 30년생이 데리다, 37년생이 바디유, 40년생이 랑시에르. 요 한 세대인데 여기서 데리다만 빼고 나머지가 다 8대학 교수였어요. 저 그냥 한적한 곳에 조그만 대학에 다 모였었군요. 여기에 그 사람들이 다 한 세대 쟁쟁한 철학자들이 다 모여서 여기서 가르치고 서로 자극하고 그럼 보면 책 읽으면 서로 뭘 빌려왔고 모방하려고 하고 이게 다 보여요. 그 책의 형식서부터 또 제가 하면 왜 나는 못해? 뭐 이런 식의 그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이런 어떤 경쟁 집단, 투쟁과 그 투쟁 속에서 자신의 젖먹던 힘까지 다 창조력을 끌어내고 뭐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런 생태계가 있어야 사실 뭐가 나옵니다. 뭐 한 사람 또 혼자 열심히 책상에 붙어 있다고 이게 나오지 않아요. 끊임없이 자기 한계를 넘도록 이렇게 자극하고 강요하는 이런 어떤 네트워크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죠. 그런 시기가 바로 아테네 시기였고 뭐 예나 시기였고 20세기 후반기 파리죠. 네. 위대한 시기죠. 기적의 시기.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분위기나 조건만 주어지면 참 우리나라 사람도 얼마나 창조적이에요. 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교실에서 학생들 보면서 그 가능성이 보이십니까? 지금은 이제 이 인문학에 대한 열이, 이 갈망이 과거에 비하면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죠. 과거에 2000년대 전후에 학생들, 내가 가르친 학생들은 어려운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 긴장하고 졸다가도 저게 뭘까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뭐 질문도 던지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어렵게 얘기했다간 뭐 다 그냥 나가 그냥 쉽게 얘기해 다 소화 뭐 그냥 유튜브 수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참 근데 이제 뭐 대학원에는 뭐 그래도 이제 과거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우수한 애들이 오죠. 뭐 인구의 몇 프로는 동성애자인 것처럼 또 인구의 몇 프로는 뭐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뭐 이 철학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특이 체질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희망을 걸어야죠.
선생님 오랜 시간 동안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생님이 그 서양 철학자 가운데 정답은 아니지만 모범 답안을 말한 사람이 칸트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나라 철학자 가운데는 선생님이 모범 답안을 말씀하시는 그 철학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동안에도 해왔는데, 오늘 선생님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가장 균형 잡힌 대답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 오셔가지고 긴 시간 동안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